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예은이고 올해 58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남자는 누구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큰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그것은 눈물로 얼룩진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첫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무자비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힘이 없어서 딸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 저를 보호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압박감은 제 삶을 옥죄었고 저는 165cm의 키에도 몸무게가 41kg으로 줄어들 만큼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빈손으로 떠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이혼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저를 때리며 마치 자신만의 감옥에 저를 가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결혼 2년 차의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참으며 이 비참한 결혼 생활에 갇힌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41세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결국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무런 재산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대신 15살이 된 딸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의 애인은 딸을 맡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낡은 집을 떠나 도시로 이사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르기, 심지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임시직도 맡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 행복에 대해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딸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딸이 성장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매를 통해 저보다 5살 많은 시우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44세였고 하루 10시간 넘게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겨우 35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시우 씨는 저를 안타깝게 여겼고 저를 돌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설득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우 씨의 집은 넓었고 저는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32만 원을 생활비로 주었고 그 돈으로 식비부터 전기세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이전처럼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요리와 집안일에 정성을 다하며 그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처음엔 평온한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미소를 띠며 화내지 않았고 저를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비난하고 제 옷차림을 흉보고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저를 떠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시우 씨는 다른 여자가 생겼고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 한때 신뢰를 걸었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우 씨의 집을 나와 저는 작은 방을 빌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웠지만 드물게 느껴지는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저는 12살 연상인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현우 씨는 저를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계산을 넉넉하게 처리하는 그의 모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긴 고통의 세월 끝에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 씨의 관대함과 친절함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우리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한 뒤에 결혼 문제를 생각해보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가 유일하게 제게 잘해주는 이 남자를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서도, 어떤 구속도 없이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현우 씨는 한 달에 38만 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로 제게 준 돈은 2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연금 대부분은 술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제 주요 일과는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지만 빠듯한 재정 때문에 저는 매번 돈을 꼼꼼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루 3끼 모두 제가 직접 준비해야 했고 가장 단순한 음식을 만들 때조차 지출을 심사숙고해야 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신선한 재료를 사고 싶을 때는 오래 고민해야 했습니다. 첫 여름은 하나의 시련처럼 지나갔습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우 씨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풍기 아래에서 반바지를 입고 편히 앉아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덥구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여성으로서 저는 적절한 옷차림을 해야 했고 좁은 부엌에서 찌는 듯한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말 그대로 찜통 같았습니다. 땀이 뚝뚝 흐르고 몸이 지쳐갔지만 제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님이라도 된 줄 아나? 공주처럼 살고 싶으면 직접 돈 내고 틀어. 그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더운 여름엔 에어컨을 틀거나 추운 겨울엔 난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와 함께 살면서 저는 편안함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제 자존심마저 짓밟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같이 산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는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은 생활비, 그의 냉담함, 그리고 이기적인 생활 방식은 함께 사는 것을 짐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현우 씨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빛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저를 그저 그의 삶을 지나가는 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뿐 붙잡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2번의 동거 생활이 실망으로 끝나고 저는 남자들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들어온 남자들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료로 집안일을 다 해줄 여자를 원했을 뿐 동반자를 찾으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더라도 절대 당신을 진심으로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도윤 씨가 나타났고 제 결심은 흔들렸습니다. 도윤 씨는 이전의 2 남자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요리를 요구하기는커녕 직접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퇴직한 교사였던 도윤 씨는 매달 80만 원에서 90만 원의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도윤 씨는 공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태껏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사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심지어 매달 2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윤 씨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직접 모든 집안일을 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의 풍파를 뒤로하고 마침내 평화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시금 저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하며 재발할 경우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윤 씨가 예전처럼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조용히 다른 방으로 옮겨 혼자 잠을 자더니 그 이후로는 집안일도 하지 않고 용돈도 끊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모든 것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더는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짐을 챙기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도윤 씨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건강 상태를 숨기고 나를 속였잖아. 내 돈과 내 마음을 낭비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제 병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아무런 애정도 남지 않은 사람에게 해명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올해 저는 겨우 58살입니다.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3번의 쓰라린 실패를 겪은 뒤로 남자에게는 더는 기대를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점점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왜 굳이 찾아야 할까요?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인사.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눈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삶의 오르내림 속에서 제가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삶의 가치입니다. 저에게 있어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연금이 풍족해도 건강이 나빠서 늘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지만 병이나 통증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진정한 승자는 많은 돈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5에서 35년 동안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나이에서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층이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고 심지어 이용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10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로 재정계약 체결 금지. 많은 노년층이 금융회사나 가까운 지인의 매력적인 제안을 쉽게 신뢰합니다. 그러나 대출, 투자, 자산 양도와 관련된 금융계약은 복잡한 조항을 포함하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세부 내용을 꼼꼼히 읽고 명확히 설명을 요구하세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세요. 2. 재정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자녀나 가족에게 전적으로 재정 의존을 하게 되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의존이 타인이 당신의 재정적 개인적 결정을 통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면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축 계획을 세우거나 적절한 소득원을 찾아보세요. 3. 개인 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기.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재정 기록 등 개인 정보는 사기꾼들이 가장 노리는 목표입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종종 사기 전화나 출처가 불분명한 판촉 행사의 표적이 됩니다.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성과 정보의 용도를 확실히 파악한 경우에만 공유하세요. 4. 자산을 함부로 타인의 명의로 하지 않기. 자녀나 가족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자산 거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자신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세요. 5. 명확한 약속 없이 금전 대여 금지. 노년층은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뢰와 애정 때문에 돈을 쉽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약속이 없으면 갈등이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거래를 문서화하고 쌍방이 동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특히 대규모 금전 대여의 경우 더욱 철저히 하세요. 6. 노년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한국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 법률, 그리고 자기 보호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7. 법적이고 투명한 유언장 작성. 유언장은 자산이 본인의 의도에 따라 분배되도록 하고 사망 후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이는 자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족들이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8.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약화되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사회활동이나 노인 클럽에 참여해 공동체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세요. 이는 고립을 방지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9. 고독을 견디는 법 배우기. 우리는 모두 고독에 직면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60세를 넘어서고 은퇴 후 동료들과 멀어지게 되면 사회와 단절된 듯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쁜 삶의 리듬이 한가한 시간으로 대체되면서 외로움과 방향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고 고요함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때로는 제한된 조건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10.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 및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일찍 죽으면 소용없다. 이 말은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삶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즐겁지 않은 일들은 잊으세요. 때로는 걱정 없이 가볍게 살아가세요. 매일을 즐기며 매년 건강을 유지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삶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